설사 박정희 씨가 훌륭하고 대통령을 잘했다 하더라도 박정희 씨가 이번에 대통령이 아니야. 그것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한 사람을 장기집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독재입니다. 만일 이번에 공화당이 신민당 대통령 오가나 김대중이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김정기 씨든지 이호선 씨든지 내라는 거예요. 왜 박정희 씨 아니면 안 됩니까? 박정희 씨 아니면 방공도 안 되고, 박정희 씨 아니면 건설도 안 되고, 박정희 씨 아니면 안전도 안 돼? 그러면 만일 박정희 씨가 내년에 돌아가셨으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간판 내려야지 않소? 안녕하십니까. 이 앞전에 우리 임원영 연구소장님을 비롯하여 정말 훌륭한 발표에서 아마 이미 다 나왔습니다. 아마 저는 전공이 조금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들과 달리 좀 전공이 국제법입니다. 근데 국제법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의 청년 교수 때부터 통일운동, 한미관계, 한일관계, 지금도 평화통일운동 이런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공이 국제법이라 이러면 상당히 깜짝 놀랍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이 2021년 김대중 민주평화학술회의에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정진백 우리 회장님 평소 저하고 가끔 통화도 자주 하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제목이 대통령 중심제의 검증과 변혁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뭐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저는 우리 김대중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뭐 인연이라면 조금 말씀드리면 아태평화 아카데미 제가 한 15년 정도 그게 뭐 인연을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경실련 초기에 만들 때 관여해서 경실련 통일협회 그게 정책위원장, 운영위원장 또 이사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강만길 교수님, 한완상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은 저희들 모임에 아주 단골이었고 제가 또 국제법을 하기 때문에 NLL 문제와 관련해서 참 외로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 제가 우리 김대중 선생님하고 특별한 그거는 재임 중에 저는 젊은 외국어 대학에 제가 한 32년 있었고 또 외국어 대학의 대외 부총장도 지냈고 보기는 아까 어떤 분이 저를 젊게 보지만 이 연구 경력이 한 47년, 독일에서 6년, 미국에서 2년, 어떻든 연구만 하면서 시민운동과 이 연관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내에 시민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해외에 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네덜란드 헤이거 1899년 소위 국제상설재판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1년 2번은 헤이그를 가야 돼요. 여러분 남사군도 사건 아시죠? 중국하고 필리핀 선 문제 뭐 그런 문제를 바로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 중재재판소 거기에서 다룹니다. 여러분들 헤이그에 가면 피스 팔라스라고 딱 있으면 한쪽은 제가 관계하는 PCA 한쪽은 국제사법재판소 ICJ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저 전공은 국제법입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든 경실련 통일협회를 92년 만들 때 서경석 목사가 그 당시로서는 우리 시민운동의 대부였습니다. 그분이 그때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분은 어떤 일을 자기 혼자 결정이 없어요. 밤새도록 토론회가 결정을 해요.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
딱 맞선 게 언제쯤이었냐? 바로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북측에서 그 주요한 노동당 대회에 남측 인사 80명을 초대했을 때 초대한 80명 가운데 상당한 숫자는 범자가 붙은 사람 되게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모두가 다 가겠다고 하는데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사장이었던 한한상 총장, 상지대학의 총장에 전화를 걸어서 이거 이렇게 되면 다녀오면 북측에 가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된다면 조중동을 비롯해서 색깔론으로 공격하면 시민운동 전체가 지금 삭트고 한참 활성화되는데 전부가 다 이게 가는 거다. 우리 경실련 통일협회가 가야 되고 여성이 가야 되고 종단이 가야 된다. 가서 좀 범죄 붙은 사람이 너무 나갈 때는 좀 바지자락을 걷어서 무사히 다녀오도록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본부에 건의하고 싶으니 이사님 생각 어떠세요? 물으니 한한상 선생님께서 그 제안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날짜가 별로 없어요. 목요일 날 제안이 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비행기는 출발합니다. 내부의 토론을 경실련 통일협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제가 그때 조금 이빨이 좀 세가지고 이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통일부에다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통일부에다가 전부 이제 신청 다 했고 같이 올라가는데 시민운동을 같이 했던 뭐 환경운동연합, 최열, 뭐 여연회, 지연이 등등 이런 뭐 하여튼 한 21명이 같이 올라가서 직접 쓰고 하는데 최열 총장이 이 박사 좀 미안하지만 내가 사무실에 일이 있었으면 뭐 가보겠다. 그런 사람이 두서너 명이 슬슬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느냐고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재은이 대표 보고 저 사람들 왜 빠지는지 이유 아냐고 물으니까 그 모르느냐고 그래. 서경석 목사가 전화를 전부 걸어서 엊그제 경실련 통일협회가 간다는 거는 이장희 교수의 완전히 독단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부 입장은 다르다.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개별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슬슬 전부 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참 시민운동, 경실련이 그때 토지공개념을 출발해가지고 한국의 시민운동으로서는 순수한 시민운동으로서는 참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에 평화통일운동에 직접 또 서경석 목사가 이걸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한상 장관은 개별 자격으로 방문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방북 보고를 하는 가운데 자기는 오늘부터 경실련하고 인연을 맺는다. 이런 시민단체는 없어져야 된다. 민족 문제에 대한 이렇게 극우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래서 경실련 통일협회와 서경석 목사하고 막 사이가 벌어지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되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한한상 장관과 저와 동국대학교 그 당시 군사문제 전문가 이철기 교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만든 게 제가 지금 조그만 단체지만 평화통일시민연대라는 이 단체가 그렇게 탄생됩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통일운동의 대중화, 평화운동의 대중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출범을 했고요. 우리 DJ 선생님께서 참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게 집권을 아까 우리 아까 임원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누가 말씀인데 초대 그 통일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하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글자 그대로 밤 12시가 넘으면 조선노동당 뭐에게 하는 이런 방송을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강인덕 소장을 임명했을 때 우리 경실련 통일협회가 앞장서 가지고 DJ 정부에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요.
항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자. 그걸 제가 한국일보에 칼럼을 하나 썼더만 이게 풍파를 이렇게 전 시민운동에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NLL 문제가 났을 때는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임동원 장관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박사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젠 좀 대통령께서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어느 식당에 저는 그때 젊었죠. 젊은 이 통일운동하는 학자들을 한 5명 초대를 했다고. 제 기억에 지금 김건식 아주 젊었죠. 세종영서 김학순, 백학순 뭐 등등. 그때 제가 놀란 게 우리는 한번 뭐 점심을 하자 해서 무심결 나갔는데 여론이 점심을 또 먹고 놔두면 저쪽가 커피를 마시자 하면서 아니 지금부터 4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라 해서 핵 문제부터 시작해 가장 어려운 숙제를 내겨주고 각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식사를 하고 나니까 영 뭐 겁이 보통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항상 보면 이 메모장을 딱 갖고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독일의 모 학자도 항상 이 메모. 그래서 저는 우리 김대중 선생님을 생각할 때 항상 공부하시는 지도자다. 지식에 대해서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신 분이다. 또 노력하신 분이다. 아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제사회와 호흡을 하고 계시다. 제가 독일에서 오래 공부를 했지만 아까 우리 최태영 선생님 말씀대로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 60년대 말에 같이 호흡을 했다는 건 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쪽엔 논문도 여러 편 썼습니다. 어떻든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98년에 초기에 참 우리 시민운동 굉장히 그 국가보안법 폐지 이 굉장히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하는 우리 시민사회가 2개로 딱 갈라졌어요. 하나는 전면 폐지, 하나는 제7조 고무찬양 폐지. 전 전면 폐지 쪽으로 있었어요. 그 수정론자를 상당히 그때 좀 우리가 비판했는데 아시겠지만은 그게 그 당시로서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지금 보니까 7조라도 힘을 실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그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유재건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가 더 정말 현실적이었다. 그 다음 하나는 아시겠지만은 그 민하협을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간 통일 운동의 크게 2가지 업적이라면 하나는 민하협을 만드신 것, 하나는 통일교육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통일교육협의회가 만들어진 것. 아마 냉전법령이 어려워지니까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여론은 벌써 생각하신 것 같아요. 민하협을 만든 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남남대화를 제도화시킨 것. 98년에 김대중 선생님께서 그 한강홍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의원은 아니지만 부총재로서 그 김대중 선생님 말씀을 직접 그 서른위원하고 직접 그 민주당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 민족운동하는 쪽은 조성우 우리 의장 그 다음에 제가 경신의 통일협회에 있었으니까 시민운동 쪽에서는 뭐 제가 이래서 4사람이 사실 민하협을 뭐 저는 주로 정책 부분에 정관 만들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이 민간 통일 운동, 평화 교육, 통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먼 해안이 계신가. 아시겠지만 지금 민하협은 지금 확고하게 북쪽의 민하협과 하나의 큰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협의회는 제가 초기에 6년 동안 상임의장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식으로 그 당시로서는 큰 돈입니다. 그 2조에 보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는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서 1년에 4, 5회씩 아마 그 단체를 주면 거기에 소속된 단체가 프로그램 올리면 한 5, 600씩 이렇게 지원을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교육지원법을 만들 때 굉장히 아마 그때 김대중 선생님께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국민들을 의식화하는 거다, 야당으로부터. 그러나 사실은 이 두 단체는 우리나라 유일무이하게 남남대화를 할 수 있는 제도화적인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런 걸 큼직큼직한 걸 국가보안법을 건드리다가 이건 정말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신지 하고 이 두 가지를 확고하게 한 것은 저는 큰 업적이고, 그 다음에 사실 금강산 관광을 갈 때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금강산 관광은 98년에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렇게 정상이 만난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입니다. 98년 금강산 관광만 하더라도 그 계약서는 남쪽은 현대, 북쪽은 아태입니다. 정부 레벨에서는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 김대중 선생님의 그 평화 철학 앞에 또 많은 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해서 저도 배운 바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제목은 이게 아마 대통령 중심제의 검증과 변혁이라서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제도화 쪽으로 제대로 흘러가려면 나라의 기본인 헌정체제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 아시겠지만은 1987년에 헌정체제는 9번 헌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9번 개정을 하는 가운데 주 관심은, 여러분 헌법이라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문, 하나는 총강,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하나는 권력 구조, 이렇게 4가지. 근데 역대 개헌을 쭉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정당이 좌파에게 이 헌법을 개정해서 권력을 잡는 데 유리하냐 하는 그것이 초점이 되다 보니 전문이나 총강이나 기본권에 관해서는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초기에 볼 것 같으면 이 재헌헌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말 이상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접민주주의 상징인 국민 발안, 그러니까 유권자 50만 명이 딱 서명하면 법률안을 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촛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지금 87년 체제라는 것은 그 당시 참 뭐 이해는 되지요. 체육관 대통령에서 국민 직선을 하자 하는 것이 6월 항쟁의 가장 큰 열망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그 당시로서는 바꿨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87년 이후에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동안에는 좀 바꿔야죠. 국민이 원하는 정말 기본권도 바꿔야 되고, 또 분단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 관련 조항도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국제화가 되면 국제화에 대한 시각도 헌법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30년 넘도록 헌법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면 또
또 이번에도 누군가 얘기할 겁니다. 선거용으로요. 그러나 이번에는 안 됩니다. 저는 촛불 시민혁명 때 제가 이끈 운동은 촛불 대헌장 범국민협의회라 이래가지고 10,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 장롱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로 출마한 4개 정당의 당대표와 그리고 후보에게 보내서 그 당시에 쟁점 가운데 하나가 개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리한 쪽과 불리한 쪽이 있었는데 한쪽은 선거 끝난 후에 개헌하자고, 한쪽은 먼저 하자고, 이게 두 가지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낸 안이 1215년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러면 아시죠? 영국의 귀족과, 그죠? 왕과의 약속이죠. 그러면 선거 끝난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소한 이런 내용은 헌법에 담아다오. 그것을 촛불 대헌장 범국민협의회에서 대헌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권력구조는 어떻게? 기본권은 어떻게? 총강은 어떻게? 그래서 이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대식을 크게 했습니다. 시민 종교학계에서 좀 참 많은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빛을 못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우리 정진백 선생님께서 이 제목을 하라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좀 잊어버렸는데 우리 촛불 정부가 좀 초심을 찾았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87년 체제라는 게 이게 지금 현재 30년 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성장, 남북관계의 변화, 국제사회의 변화, 이런 변화에 맞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역사에 어떻든 간에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일을 맡고 있는 이 정치권에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곧 후보가 이게 끝나고 나면 또 개헌 얘기를 누군가 할 겁니다. 전 그분들에게 정말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된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제도화를 헌법을 통해서 하지 않는 한 그건 모두가 다 지킬 수 없는 거다. 자, 그러면 현행 헌법에 뭐가 문제냐? 다른 것보다 오늘 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다. 제가 지금 현행 헌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현행 헌법에 보면 여러분 이 헌법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의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72년 유신헌법을 보면요. 그 구조가 전문 총강 다음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대통령. 여러분 그 다음에 국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87년에 순서를 확 바꿨습니다. 형식은 바꿨어요. 전문 총강. 총강이라면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는 상위 임시정부 보통 등등 평화 통일 이런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이걸 보면 권리 의무 형식은 막혀놨습니다. 세 번째가 권력 구조 가운데 국회를 맨 앞쪽에 한 거 이것도 괜찮아요. 네 번째가 정부 이렇게 주고 해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제 아주 예가 전형적인 게
이집트 나세르의 이집트 헌법, 그 다음에 필리핀 마르코스의 헌법, 그 다음에 72년 우리 유신 헌법입니다. 그런데 87년 체제가 유신 헌법보다도 좀 낫지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아직도 고스란히 갖고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중심제의 반대는 뭐 내각 책임제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각 책임제는 대통령은 국가를 상징하는 원수다. 그러나 행정의 실무적인 책임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 맡겨놓고 국민을 통합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통령이 한다. 그러나 정치 책임은 누가 묻느냐? 뭔가 잘못됐을 때 물러날 사람 누구냐? 그 대신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이 되고, 또 물론 내각은 국회의원,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사람이 내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행 헌법에 보면요, 내가 예를 하나 들면 감사원, 최저형 뭐 요새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떻든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감사원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건 이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회사에 감사를 대표이사가 임명을 한다. 그러면 그 대표 감사가 누구 의식하겠습니까? 예. 어떻든 이 우리 헌법에 보면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몽테스키오의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이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권력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런 제도에 문제가 있어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지도자가 잘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운영의 묘보다도 역시 제도화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만큼 우리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들어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7년 체제가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우리가 시대 상황이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이런 어떤 유신 체제의 잔재, 전두환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국민 직선제를 하는데 너무 거기에다가 개헌을 급박성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30년 흐른 동안에 변화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든가 국제사회 변화라든가 남북관계 변화를 우리 헌법에 이제는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또 국민에게도 좀 권한을 직접 민주주의도 좀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개헌하지만은 개헌 발의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현재 현행헌법? 국회와 대통령님에게만 있습니다. 국민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에 헌법은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없앴냐? 아시겠죠? 박정희가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회에게 쉽게 말하면 법률안 발의권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가 발의하는 게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사실 대통령이 그걸 권한은 있지만 그걸 발의한다면 이건 완전히 대통령 독재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뽑은
180명이라는 촛불이 만들어진 이 국회가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철학과 제대로 된 촛불의 초심을 생각한다면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걸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은 뭐 가장 모범적 대표인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헌법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나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너무나 우월한 지위를 갖고 또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짐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 청와대가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좀 흔들리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리더십이 있고 정말 정말 제대로 살피면 그런 게 막는다 하더라도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은 요사이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볼 때는 인사검증 같은 거 정말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아마 너무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제대로 살피지를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국가 원수는 정말 상징적인 존재, 그리고 국가 전체를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걸 하면서 국무총리를 형식적으로 그냥 밑에 이렇게 제2인자로 둘 게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행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그거 다 맡겨야 됩니다. 대통령 좀 더 크게 국제적인 거, 민족 통합적인 거, 그리고 국가 원수 상징 이런 게 하고 살림은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도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너무 많은 할 일이 집중돼서 저런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우리 DJ 선생님께서는 예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여기에 김대중 선생님의 자서전에 그거 보니까 1971년 3월 16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열으니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 제목이 총통시대가 온다. 71년 3월 16일. 만약에 71년 여러분 71년 알지요? 69년에 삼선 했죠, 그죠? 71년에 만약 이 사람이 삼선 되고 난 뒤에 또 하게 된다면 총통시대가 온다. 설사 박정희 씨가 훌륭하고 대통령을 잘했다 하더라도 박정희 씨는 이번에 대통령이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한 사람의 장기집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독재입니다. 이번에 공안은 신민당 대통령 오거나 김대중이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김정기 씨든지 이호선 씨든지 내라는 거예요. 왜 박정희 씨가 만드느냐? 박정희 씨 아니면 방공도 안 되고 박정희 씨 아니면 건설도 안 되고 박정희 씨 아니면 안전도 안 돼? 그러면 만약 박정희 씨가 내년에 돌아가시려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간판 내려야지 없어. 이걸 벌써 이분은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통령 제도를 제안하셨더라고요. 아까 우리 전임 여러 선생님들이 참 굉장히 우리 김대중 선생님의 다른 면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걸 보니까 야,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는 다 어디 갔고 어떻게 이분이 헌법도 정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벌써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마 장중앙 공원에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면
87년 헌법 헌정 체제는 체육관 대통령 선출에서 국민 직선제 개헌에만 집중해서 호헌철폐, 직선 쟁취라는 국민적 요구가 너무나 단순화되어서 6월 10일 헌법 민주항쟁에 이런 어떤 산물로서만 보고 임기 5년 단임제로서의 책임 정치,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87년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 또 대통령 국회 해상권 폐지 뭐 이런 것은 조금 87년 체제가 좀 잘한 점이다. 그러나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신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정 입법권, 계엄 발의권, 국민투표 부의권, 막강한 권한을 87년 체제는 대통령에게 부여했어요. 그런데 국민의 주권자로서 권능이 전혀 87년 체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나면 일체 뽑아놓은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간절히 원합니다. 이 87년 헌법 체제를 좀 바꾸는 것을. 좀 더 나아간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세 가지라면, 첫째는 국민투표, 하나는 국민발언, 하나는 국민소환. 그런데 저는 국민소환은 지금 얘기하지 않았죠. 국민발언권이라도 이 헌법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정말 국회와,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와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법을 안 고칠 때, 이럴 때는 유권자 50만 명이 서명을 하면 국민 발언이라도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87년 체제는 전혀 건드지를 못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계승자로서 저는 부대통령 제도나 그렇지 않으면 책임 총리제를 둬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헌법은 권력 분산하는 헌법,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 정신에 따라 권력 분산하는 헌법. 두 번째, 제왕적 권력 행사를 봉쇄하고 분권형 정부 형태를 지향해야 된다. 수직적으로는 지방 분권을 확대해야 된다. 수평적으로는 대통령과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권을 분권하고 국회와 집행부 간의 분권과 견제, 사법부의 권위화를 막고 관료화를 막아야 된다. 또 헌법재판소를 정비해야 된다. 국무총리가 행정적 실권을 가져야 되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에 머무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력 형태는 대통령제로 직접 뽑되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 그래야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 5년 동안은 이건 너무나 책임 정치하기는 짧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호선하도록 해야 된다. 감사원은 헌법상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된다.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현행헌법에 그려놨습니다.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기 중 해임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넣어야 된다. 장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해야 되고 국무회의의 성격은 심의기관으로. 국민 소환제,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건 얘기하지 않았는데 더 좀 나간다면 국민 소환제도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되고, 국민 발언제, 국민이 법률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된다.
지방 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를 하지 말고 지방정부라고 명칭도 변경해야 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헌법 개정을 하려면 역시 현행헌법은 국회 재정위원 과반수, 대통령의 발의겠습니다. 180명이면 여러분들 과반수는 훨씬 넘었죠. 그렇죠? 그런데 조용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번 여러분들 개헌 발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는 역시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거든요. 21상 공고 60일 내 국회 의결 그리고 국민 투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촛불 시민은 개헌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의 제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87년 체제가 30년 넘은 현 시점 국민의 민주적 의식이 고양되고 남북관계 변화가 되고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진정한 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촛불 시민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도하기를 바라고요. 이미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71년에 박정희가 3선 후에 이번에 또 당선된다면 총통제를 할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유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부통령제를 정식으로 개헌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개헌은 통치구조의 분권형 정부 형태, 대통령은 국민 직선 4년 중임제, 책임정치 강화, 주권자의 직접 민주성을 강화하는 국민 발언, 국민 소환제를 신설해야 되고,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해야 된다. 복지사회, 민족 통일, 국제사회 변화, 국제법을 고려한 개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